안녕하세요. 저는 이곳을 최근에 알게 되었어요. 유튜브보다는 인터넷이 더 가까운 세대여서 이런 곳이 있는 줄 몰랐는데 우연히 같은 체육센터를 다니는 분께서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네요. 이 채널을 처음 알게 되었던 그날 저는 밤새는 줄 모르고 사연들을 들었네요. 저에게도 다른 사람이 듣는다면 속이 터질 일을 경험해서 그런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사연을 읽을 때면 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혼한 지는 5년 차가 되어가는 50대 여성입니다. 저처럼 결혼 상대가 외도를 했다는 수많은 사연에 많이 놀랐고 저와 비교할 수 없이 통쾌한 복수 내용에 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도 사연 속 주인공처럼 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 사연들을 보지 못한 게 아쉽네요. 제가 이혼을 하고 있을 당시에 보았더라면 분명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이죠. 그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속 시원하게 했던 이혼 과정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제 이야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회사원이시던 아버지와 가정주부이신 어머님 밑에서 일남 이녀 중 차녀로 태어나 자랐죠. 자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좋은 직업을 가졌으면 하셨던 부모님들께서는 저희 삼남매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영어 때문에 번번이 회사에서 큰 공로를 뺏기셨던 아버지께서는 앞으로 저희 세대에서는 영어가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다른 친구들보다 일찍이 영어 교재를 손에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물론 너무 어려서 제대로 된 영어를 구사할 수는 없었지만 형제들과 놀며 영어를 하는 척 쏠라쏠라 하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런 흥미 덕분인지 저는 다른 공부보다 영어에 유독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에 관한 직업들을 어른들께 물어보며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외교관이었어요.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도 얼마나 되기 어려운지도 몰랐지만 무작정 외국과 관련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동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장래 희망으로 삼은 외교관은 학교를 들어가서도 제 목표가 되었어요. 중학생이 되어서야 제가 가진 꿈이 얼마나 이루기 힘든 목표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야도 다양했고 지원하려면 경력 또한 뛰어나야 했죠. 거기다 국가시험을 또 봐야 했으니 담임 선생님들마다 할 수 있을 거라 용기를 주시면서도 꼭 어려운 길이라는 걸 한 번씩은 언급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꼭 꿈을 이루겠다는 저는 그만큼이나 노력을 했고 부모님의 지원까지 힘입어 좋은 성적으로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제 전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같은 과 동기였죠. 첫 OT 때부터 저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모습에 부담이 되었던 저는 일부러 다른 여자 동기들과 어울리면서 학기 내내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유치원생도 아니고 성인이 된 나이에 그 정도 행동을 하면 눈치를 채야 할 텐데 모른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건지 계속 저에 대한 관심을 표하더군요. 한 학기가 끝나가는데도 계속되는 관심에 이미 학교 내에 소문이라는 소문은 다 퍼지게 되었고 더는 입을 다물고만 있을 수 없던 저는 나를 잡아 솔직하게 경수를 생각하는 제 마음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경수야, 너 나 좋아하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 너도 귀가 있다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친구들이 수근거리는 거. 근데 미안하지만 너한테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아. 널 어느 정도 알게 된 지금도 괜한 소문 때문에 학교 생활하기 힘들기 싫으니까 관심 그만 가져줄래? 정 힘들면 대놓고라도 관심을 표하지 않았으면 해. 어? 내가 별로야? 왜?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 외모? 성격? 내가 안 된다고 하면 바꾸기라도 할 거니? 그렇게 바꾼다고 바뀌어져? 그냥 개인 취향이잖아. 분명 너 좋아하는 아이도 있을 테니까 나한테 기대 말고 너 좋아해주는 여자애 만나. 하지만 그날의 대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저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저에 대한 관심은 끊지 않았죠. 경수가 저에 대한 관심을 타이라고 끊게 된 건 군입대를 하고 나서였습니다.
그리고 경수가 복학을 하기 전 졸업을 하게 된 저는 통역사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졸업을 앞둔 학기에 우연한 기회로 시작하게 된 일이었는데 생각보다 수입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프리랜서로서 중간중간 번역 일과 다른 업무를 할 수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죠. 그러다 한 회사에서 외국 바이어가 한국에 있는 동안 통역을 부탁하는 일이 들어왔고 일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이해를 위해 설명을 받으러 회사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 경수와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바이오와 직접적으로 상대해야 하는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반가워할 사이는 아니었지만 낯선 회사에서 보게 되어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거기다 제가 업무를 설명해줄 담당 직원이 경수이다 보니 통역 일을 준비하면서 사적으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경수가 변한 건지 아니면 제가 경수를 잘 모르고 있었는지 몰라도 다시 만난 경수는 이전과 달라 보였습니다. 많이 남자다워졌고 진중해진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런 흔들리는 제 마음을 알아차린 경수가 먼저 제게 고백을 했고 우리는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왜 진작에 경수를 만나지 않았는지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다른 남자들처럼 친구나 일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았고 언제나 항상 제가 우선이었죠. 어떻게 보면 대학 시절부터 연애를 하는 때까지 저에 대한 마음의 변화가 없는 경수에게 저 또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고 경수와 큰 다툼 없이 연애를 이어가면서 당연히 결혼 생각도 하게 되었어요. 그때 경수가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죠. 은영아, 너는 내 평생의 사랑이야.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에 떠난 적이 없어. 그런 내 마음은 앞으로도 같을 거야. 평생을, 아니, 영원히 너만을 사랑할게. 나랑 결혼해 주겠니? 저를 처음 본 순간부터 저만을 마음에 두었다고 말하는 남자. 평생 나만을 바라봐준다고 말을 하는 믿음직스러운 남자의 프로포즈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경수의 프로포즈를 받았고 우리는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다만 결혼을 준비하며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있다 보니 주변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집도 있었지만 저는 나이를 떠나 일을 좀 더 하고 싶었어요. 단순히 돈을 더 벌겠다, 제 커리어를 더 쌓겠다가 아니라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뒤에도 집에서 번역 일과 통역 일을 중간중간에 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결혼 후에도 다양한 거래처를 잡기 위해서 당장에 임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뜻보다는 시댁 가족들 때문이었죠. 결혼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날 저에게 임신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오늘 너희가 온다고 하길래 내심 좋은 소식을 말하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말이 없는 걸 보니 내가 괜한 기대를 했나 싶네. 네? 어머님, 무슨 좋은 소식이요? 결혼해서 부모 집 오는 애들에게 기대하는 소식이 임신 빼고 뭐 있겠니? 요즘 점점 임신을 늦게들 한다고 하던데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늦게 임신해서 애 키우면 힘들고 애들 엄마들과도 어울리기 힘들어. 아, 네. 근데 세아가 너 대답이 영 시원치 않구나. 왜? 너도 임신 늦게 하려고 하냐? 실은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약속한 게 있어서요. 제가 나중에 출산하고도 일을 이어가려면 임신 전에 아는 곳을 많이 만들어야 해서요. 아무래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인맥으로 일 소개를 받다 보니까요. 그래서 좀 늦게 가지려고 계획 중이에요. 아니, 그 중요한 걸 왜 너희들끼리 결정하냐? 시댁 어른들이 뻔히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걸 왜 너희가 판단해? 어른들 말 들어서 잘못되는 일 하나 없으니 빨리 그런 생각 버리고 아이 가질 생각이나 해라. 그 후에도 시댁 가족들은 매번 저와 남편에게 임신을 하라며 압박을 했고 그 때문인지 몰라도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어겼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이죠. 원망도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생각하면 임신을 하더라도 충분히 일감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외부로 나가 움직여야 하는 통역 일은 맡을 수가 없었고, 얼마 되지 않지만 조금씩 들어오는 번역 일로 만족을 해야 했죠. 줄어드는 일 때문인지 뱃속 아기와 애착 관계가 깊어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렇게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사는 것도 보람되고 좋은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쁜 우리 딸 예리를 출산하고 아이가 커가면서 다른 일은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육아와 집안일에 집중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보통의 부부가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결혼 연차가 늘수록 남편은 점점 저에 대한 애정이 과거와는 눈에 띄게 식어갔습니다. 그 모습이 조금 섭섭하기는 해도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가장이라는 책임감 때문에 밖에서 일도 해야 했고 아이와도 놀아주어야 했으니까요. 몸이 2개는 되어야 했을 거예요. 거기다 점점 많아지는 회사 일로 인해서 남편은 저뿐만이 아니라 집 자체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로서는 그 모든 게 돈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에게 여유가 있었더라면 남편이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지낼 것 같았죠. 또 그 당시 저는 다시 한번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딸 예리 때문에 회사를 다닐 수는 없었지만 제 전공이고 전문인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번역 일도 구해보고 구인 사이트에서 찾아봤지만 생각만큼 일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딸아이를 가르치면서 문득 생각이 들더군요. 그 당시 한창 유아 영어 학원이 붐이었는데 제가 집에서 하면 어떨까 싶었죠. 생각대로만 된다면 돈도 벌면서 아이와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도 가사 일에 충실하며 가게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막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날 밤 퇴근을 한 남편에게 제 생각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달리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간 고민을 하는 듯한 남편은 제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건데 바빠서 깊게 못했거든. 그런데 당신이 영화 관련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제대로 고민을 해봤어. 예리 유학 보내는 게 어떨까? 뭐? 영어 보습학원 한다니까 갑자기 웬 유학이야? 말이 왜 그렇게 이어져? 그리고 예리 영어 교육은 내가 가르치면 되잖아. 영어가 문제가 아니야. 내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국내파 해외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다니까? 어차피 가야 하는 거라면 하루라도 일찍이 가서 적응하는 게 좋지 않겠어? 난 싫어. 예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벌써 떨어져. 당신이 같이 가서 돌봐줘야지. 내가 여기 남고. 뭐? 그것도 싫어. 나는 정서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지금은 가족들끼리 화목하게 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내가 괜한 얘기를 꺼냈나 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아버님도 자신이 부족한 영어 때문에 자식들 영어 공부시키셨다면서. 그래서 봐. 당신네 형제들 영어에 있어서는 자유로우니 인생에 도움되잖아. 똑같은 거야. 결국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고생하는 건데 당신이 애 앞길을 막으면 안 되지. 저는 남편의 말을 거절했으나 남편은 좀처럼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하는 저를 이기적인 감정이 쌓여 자식의 보장된 성공을 막는다 표현했죠. 한국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것이 나을 거라며 예리에게 들어가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저를 이기적인 엄마로 몰아가고 아이에게 그렇게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니 등 떠밀려 가듯 어쩔 수 없이 유학을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 환심을 사려고 했는지 저렴한 홈스테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예리와 제가 머물 집을 렌트로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올랐나 싶었습니다. 물론 영어가 되는 저는 어린 예리와 둘이서 생활하는 것이 더 편할 거라 생각하여 남편의 제안을 굳이 거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1년 동안 유학 준비를 하고 미국으로 우리 두 모녀는 향하게 되었죠. 다행히 제가 의사소통이 되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유학 초반에만 예리가 아빠를 찾으며 힘들어한 기간을 제외하면 예리도 적응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한 살이라도 어린 나이에 가야 고생을 덜 한다는 남편 말처럼 예리는 하루가 다르게 영어 실력이 늘어갔고 학교 친구들과도 잘 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처럼만 생활하고 제가 뒷받침되어 준다면 아이의 인생이 우리 부부가 기대한 만큼 잘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데 미국에 온 지 채 1년이 안 되었을 무렵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 정확한 사정까지는 알 수 없었으나 우리에게 보태주는 지원비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보, 다음 달부터 내가 보내는 돈이 좀 줄어들 것 같아.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이직도 해야 할 것 같고, 당신이랑 예리가 생활하려면 내가 옮긴 회사를 고를 수가 없으니까 당장에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많이 힘들어?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예리 여기서 1년이나 있었잖아. 그게 어디야. 분명 좋은 경험 되었을 거라고. 거기다 영어 실력도 금세 좋아졌고. 예리도 당신이 중요할 거니까 우리 한국으로 들어가도 돼. 아니야, 그러지 마. 내가 지원해 주겠다고 장담했잖아. 거기다 예리 잘하고 있다면서. 잠깐 어려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적더라도 돈은 꼭 보내줄게. 마음고생 시켜서 미안. 그렇게 남편이 보내주는 돈은 점점 줄어들었고 저와 예리가 사용하기에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한국에서 편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홀로 떨어져 외롭게 있는데 돈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나마 의사소통이 되었던 제가 아이가 학교를 간 중간중간 일을 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죠. 처음에는 잠깐 하던 일이 우리 두 모녀 생활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자 저는 고정적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스케줄에 맞춰 생활하고 일까지 하는 게 힘들기도 했지만 한국에서 홀로 돈을 벌고 있는 남편이 우리 모녀보다 더 고생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단 한 번의 불평 없이 생활했죠. 제가 일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분명했지만 그렇다고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어요. 비싼 인건비 때문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저는 우리 집의 미용사가 되어야 했고 의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대부분의 필요한 도구를 파는 마켓 덕분에 비싼 돈이 드는 일들은 제가 직접 해야 했죠. 가끔은 사서 고생을 시키는 남편에게 짜증도 났습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이만큼은 고생하지 않았을 테니 말이죠. 그러다가도 화상통화나 전화를 하면서 앓는 소리를 하며 자신의 몸을 안 챙기고 있는 듯한 남편의 짠한 모습 때문에 그런 생각이 쏙 들어갔어요. 남편 자신도 가끔은 후회가 되는지 넉넉지 못한 생활비 지원과 처자식과 생이별을 했다며 슬퍼한 적도 여러 번이었죠. 남편 말처럼 생이별이 따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수가 없었거든요. 요즘 같은 세상에 하루도 안 되어 한국을 갈 수 있었지만 문제는 돈과 일정이었어요. 우리 두 사람 왕복 비행기 값만 해도 두세 달치 생활비는 되었고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집의 임대 비용까지 더한다면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 딸아이는 부모의 고생을 알고 보답하기 위해 꼭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고 그로 인해 방학 기간 중에도 학교 추천서와 봉사활동, 인터뷰 등등 입시 준비하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보다는 아이의 일정 때문에 한국에 못 돌아갔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남편을 보고 싶은 마음에 일을 하며 조금씩 모아둔 돈으로 딸아이가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한국에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해 남편과 상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저희를 만류하는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예리 한 2주 정도 시간이 나서 계약하기 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때? 당신 휴가도 아직 안 썼다면서. 한국 오려고? 뭘 그렇게까지 해. 예리 이제 점점 더 중요한 시기가 되어가는데 학업에 집중해야지.
그리고 솔직히 비행기 왕복값이면 예리 학비랑 생활비에 도움되는 돈이잖아. 나 때문에 생활비도 아껴 쓰고 있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안 와도 돼. 나도 고민을 안 해본 거는 아니야. 근데 예리가 우리 때문에 씩씩한 척은 하고 있는데 아빠가 얼마나 보고 싶겠어. 저번에 우리 부모님이 미국 오셔서 본 것도 얼마나 좋아하던데. 잠깐이라도 당신 보고 돌아가면 학업하는데 의욕도 더 생길 것 같아. 그런 거면 가도 내가 미국으로 가야지. 그래야 비행기 값도 좀 덜 들고 예리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컨디션 변화가 덜할 거 아니야. 내가 회사 일정 봐서 꼭 예리 방학 아니더라도 한번 갈게. 미안해. 내가 보내놓고 당신이랑 예리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매번 그렇게 아이를 위해서라도 한국에 돌아가려는 저를 말리는 남편은 자신이 꼭 미국으로 와서 가족들 다 같이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어느덧 10년이 지나게 되었어요. 말이 10년이지 체감상으로는 몇십 년 떨어져 있는 기분에 더는 못 참겠다 싶더라고요. 남편이 바쁘더라도 당장에 돈이 쪼들리더라도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리도 아빠를 무척이나 보고 싶어 했고요. 그래서 예리의 스케줄을 확인한 후에 한국을 가는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만큼이나 저 또한 10년 만에 만나는 남편의 재회를 몹시 기대하고 있었죠. 일정을 알리고 가려고 했던 제 생각과 달리 딸아이가 아빠를 위해 깜짝 놀래켜 주자며 비밀로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도착해서도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알리지 않고 서프라이즈 가족 파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예리가 학교 관련으로 문제가 생겨 저보다 4일 정도 늦게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혼자 비행기를 타는 아이가 걱정되어 표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너무 촉박한 시간 탓에 동시간대에 표를 구할 수가 없더군요. 결국 제가 먼저 출발을 하기로 했죠. 오히려 남편과는 좀 더 둘이서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기대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도착한 한국은 떠나기 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맞더라고요. 언제 이렇게 서울의 마천루가 높아진 건지 택시를 타고 가면서 내내 창밖 변화된 거리를 신기해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10년 동안 늙었을 제 모습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화상통화로 서로의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남편은 10년 전 제 얼굴을 기억할 텐데 실망하면 어떡하나 싶었죠. 택시를 내리고 다시 상가로 들어가 제 얼굴과 옷 매무새를 확인하게 되었고 화장도 고쳤습니다. 기대와 함께 걱정을 잔뜩 가진 채로 현관문을 열게 되었죠. 그런데 집 현관문 앞에 웬 꼬마 남자아이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비밀번호까지 누르고 온 집인데 잘못 들어왔을 리는 없었고 누구길래 우리 집에 있는지 물어보게 되었죠. 아가야, 너 누구니? 누군데 이 집에 있어? 제 물음에도 멀뚱멀뚱 저희를 쳐다보던 아이는 이내 자신의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 아빠! 어떤 아줌마가 찾아왔어! 이리 나와봐! 이 아줌마 누구야? 뭐라고 성문아? 누가 찾아와? 곧 익숙한 목소리가 남자아이 물음에 답을 했고 그 아이 뒤로 목소리의 주인공인 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여보, 연락도 없이 어떻게... 누가 보더라도 남편은 제 깜짝 등장에 기뻐 놀라는 것이 아니라 당황한 모습으로 기겁을 하며 놀라고 있었죠. 그런 모습으로 당황해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어요. 눈앞에 있는 남자아이만 없었다면 바로 남편에게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해 멱살을 잡고 추궁을 할 텐데 아이가 있는 마당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최대한 당황하지 않은 척 이성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모딸 상이 기억하지? 걔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한텐 사촌 조카야, 조카. 오해하지 마. 걔네 집이 지금 공사하느라 애들 봐줄 곳이 없어서 여기서 잠깐 지내는 거라서 잠깐만 애 데리고 어디 간다고 했는데 지금 밑에 와 있나 보다.
잠깐만 내려갔다 올 테니까 주방에 가서 앉아 있어? 아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배고플 텐데 우리 나가서 밥 먹자. 집에는 음식할 게 없어서.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당장 자리를 피하려고 횡설수설하던 남편은 그 남자아이를 데리고 급히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을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었기에 너무 당황스러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선은 어질어질한 기분 때문에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게 되었죠. 그리고는 한동안 저는 멍하니 생각을 놓은 채 앉아만 있었습니다. 몇 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조금씩 정신이 들게 된 저는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파렴치한 놈이 이혼도 하지 않은 상황에 우리 집에 상간녀와 살림을 차려놨더라고요. 안방에는 이미 상간녀의 취향대로 바뀌어 있었고 제가 쓰던 화장대 위에는 가증스럽게도 다정한 모습인 두 사람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맨날 돈이 없다며 울고 짜던 놈이 바람피고 연애할 돈은 있었나 봐요. 그 외에도 우리 예리가 쓰던 방은 두 사람 사이에 낳은 아이의 방이 되어 있었고 우리 모녀가 이곳에 지내었다는 증거들은 작은 창고 방 안에 구겨져 있듯 처박혀 있었습니다. 화는 머리끝까지 차오르는데 눈앞에 사라진 남편과 이곳에 없는 상간녀를 잡아 족칠 수가 없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남편이 이러고 사는 걸 아는가 싶었죠. 곧장 휴대폰을 들어 시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예리 아빠 저희 없는 동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 사람 지금 저희 집에 딴 년이랑 살림 차렸다고요. 그리고 애까지 낳은 것 같아요. 아유,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는지 알아. 아범이 좀 전에 전화가 왔다. 너가 연락도 없이 들이닥쳐서 놀랐다고. 네? 놀라요? 놀란 건 저죠. 그리고 예리는요? 걔가 이제 애기도 아니고 아빠가 바람펴서 자식까지 낳은 걸 곧 알게 될 텐데 그 충격이 어른들보다 크겠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전화 받으세요? 실은 아범이 성문이 나을 때 찾아와서 사실대로 말을 해줬다. 이혼 가지고 고민하는 거. 그래도 예리 졸업할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내가 말했어. 네? 어머님 제정신이세요? 멀쩡한 처자식 놔두고 바람피는 아들놈 혼을 내지 못할 망정 조언을 하셨다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어떡하니? 한두 살도 아니고 다 자라서 우리 말 듣지도 않을 거고 이미 새끼까지 낳았다고 찾아왔는데 우리야말로 중간에 껴서 난감하다. 은영이 너랑 예리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된 거 어쨌든 최대한 다들 만족하는 선에서 합의를 봐야 하지 않겠니? 말인지 똥인지 헛소리를 나불대는 시모의 말을 더는 들을 수가 없어 통화를 끊었습니다. 온 사방천지 상간녀와 남편의 흔적이 눈에 들어오는 이 집에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더군요. 저는 다시 짐을 들고 친정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제가 딸을 뒷바라지하러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남편이 바람을 폈다는 말을 차마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한국을 왔다. 남편의 출장으로 엇갈리게 되어 친정집으로 들어왔다고 부모님을 속이게 되었죠. 부모님께서는 오랜만에 본 딸을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어요. 저 또한 얼굴은 어쩔 수 없이 웃고는 있었지만 속은 그러지 못했어요. 이러한 상황에 웃는 표정을 해야 하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에게 연락이 왔고 부모님께서 알아차리시지 못하게 밖으로 나가 연락을 받았죠. 집에도 없고 짐도 없길래 밖으로 나간 거야? 그러면 내가 딴 년이랑 살림 차린 곳에 있을까? 당신 정말 대단하다. 10년 동안 사람을 속여? 그것도 불쌍한 기러기 아빠인 척 연기까지 하면서? 그래,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된 건지 거짓 하나 없이 다 솔직히 말해봐. 도대체 언제부터야? 당신 예리와 나 일부러 외국으로 보낸 거지?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당신이 생각한 거 맞아.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관계가 진전이 될지 몰랐어. 그냥 몇 년 동안 가볍게 만나다가 헤어지고 당신이랑 예리 뒷바라지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마음도 깊어지고 그러다 갑자기 아이가 생기니까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 미안. 너 정말 사람 새끼니? 너가 인간이야? 예리는 어떡하려고? 아직 어린애인데 걔는 이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게 할 거야? 미안.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예리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지원할게. 대신에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듯 하니까 우리 이혼하자. 외국에 있어서 예리가 가족관계 증명서 뗄 일도 없을 거 아니야. 예리 졸업할 때까지는 우리 이혼 비밀로 할게. 그리고 내가 당신이 달라는 대로 재산은 다 줄게. 솔직히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당신이 본 성문이 내 호적에도 못 올리고 있어. 몇 년 뒤면 학교도 가야 하고 이제 곧 가족관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나이가 될 텐데 불쌍하잖아. 이혼 조건이든 재산이든 당신이 해달라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 좀 부탁할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남편의 말에 한참 동안 휴대폰을 붙잡고 욕을 했습니다. 아무리 욕을 해도 더러워진 기분은 풀리지가 않더군요.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남편이 말한 이혼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이미 남편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 보였고 앞으로의 제 인생과 딸을 위해 가장 나은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에게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은 마음에 가장 친한 20년 지기 친구에게 사실을 터놓게 되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절대 이혼을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혼을 하면서 얻는 게 많은 사람은 남편이니 질질 끌면서 받을 건 다 받으라고 말이죠. 이혼 소송에 대한 꼬투리만 잡히지 않으면 애가 타는 입장은 남편일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10년이라는 시간만큼 괴롭힐 수는 없겠지만 그에 준하는 시간의 고통을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곧장 이혼 소송의 사유를 알아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한 딸에게는 친정 부모님께 드린 말씀처럼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었죠. 딸만큼은 이 더러운 상황을 알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저 스스로에게 세뇌를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상황이다. 최은영, 내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자. 등등 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세뇌를 말이죠. 그렇게 저는 고민을 하겠다 말을 하고 다시 딸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껏 남편이 고생을 하며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이유로 생활비를 아껴 쓰고 살았는데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그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아낀 만큼 그 돈이 상간녀와 혼외자식의 입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쓰면 더 썼지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절대 해주지 않으면서 남편에게는 희망 고문만 시켰어요. 뭐야? 이번에는 왜 생활비가 100만 원이나 적게 들어왔어? 내가 말했지. 이제 굳이 아끼면서 살지 않아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한 거. 은영아, 나도 중간에 껴서 힘들어. 한국에서 들어가는 돈도 많아서 여력이 되지 않는다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지난 10년 동안 속고 있었는데. 당신 아들 유치원에 소문이라도 낼까? 거리는 멀어도 인터넷 10분이면 그 동네 소문은 다 낼 수 있는데. 알았어. 내일 어떻게든 구해서 보내줄게. 그런데 이혼은 언제 해줄 거야? 당신도 나한테 계속 조금씩 돈 받는 것보다 한 번에 재산 분할 받아서 가져가면 더 편하잖아. 아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어. 그리고 예리 일도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어? 계속 질문하면 나 혼란스러워서 생각할 시간만 길어져. 알았어. 돈은 내일 보낼게. 1년 동안은 말을 고분고분 듣던 남편도 점점 기약 없는 제 이혼 합의에 조급해졌나 봅니다. 그럴 만한 것도 상간녀와 낳은 혼외 자식이 곧 학교를 가야 하는 날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무리수를 던지더군요. 이혼 소송을 저에게 한 거였어요.
소송을 할 생각은 했으면서 귀책 사유에 대한 건 몰랐나 봅니다. 예리와 저 모두 남편이 먼저 권유하고 유학을 보냈기에 저에게는 귀책 사유가 없었죠. 거기다 한국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도 표명한 적이 있었고 실제로 돌아가기도 했으니 말이죠. 이전에 받은 생활비가 너무 적어 제가 일을 했던 것도 소송이 무력해지는 증거 중 하나였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것을 알자 점점 더 비굴해지더군요. 눈물까지 보이는 쇼를 했지만 저는 귓등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보내주는 돈으로 편히 생활하며 딸아이 예리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했어요. 물론 저 스스로의 개발을 하는 시간도 가지고 말이죠. 요즘 말하는 썸이라는 애정의 기류도 탄 적이 있었지만 혹시나 그마저도 이혼 소송의 꼬투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제를 했습니다. 결국 더는 기다리기 힘들었던 남편은 부모님 찬스를 쓰더군요. 여보, 제발 부탁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는데 성문이는 죄가 없잖아. 이혼을 하더라도 예리는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제발 이혼 좀 해줘. 알어. 근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잖아. 예리 인터뷰만 끝나고 한국 들어가서 생각해 본다니까? 그러니까 한국 들어갈 비행기 값도 다음 달에는 넣어줘. 은영아, 너 내 재산 얼마나 있는지 알지? 그 돈 부족할 것 같아서 우리 가족들 돈도 합쳤어. 정말 더는 쥐어짜내도 나올 돈이 없어. 우리 부모님도 노후 자금, 집 전부 다 포기하고 주시는 돈이야. 이 돈 이혼 합의금으로 받고 우리 이혼하자. 남편이 제시한 돈은 순간 귀를 의심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고민이 안 되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예리가 걱정이 되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 어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저에게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처럼 보였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 딸아이가 저에게 먼저 자신의 생각을 말해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무슨 고민 있어요? 계속 표정이 안 좋고 딴 생각하시던데. 응? 아니, 그냥 너 대학 가면 엄마가 근처로 가야 하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건지 그런 것들이지. 에이, 거짓말. 아빠 때문이잖아요.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아빠 외도하고 그 밑에 자식도 있다는 사실요. 예리야, 너가 어떻게... 엄마가 미안하다. 너를 속이려고 한 거는 아닌데 아직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린 것 같아서. 그리고 중요한 시기에 자식을 너무 힘들게 할까봐. 왜 나한테 미안해해요? 엄마 잘못은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엄마 옆에서 있으면서 얼마나 고생하고 애써봤는지 알고 있는데 그게 모두 우리 가족을 위한 마음에서 우러난 행동이었고요. 잘못은 아빠가 했죠. 난 엄마가 나한테도 아빠에게도 자유로워졌으면 해요. 엄마 나 때문에 얼마나 묶여 있었어요. 이제는 엄마만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사랑이 되었든 일이 되었든 모든 자식들이 그렇겠지만 난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으면 해요. 그러니까 새 출발하고 싶으면 고민하지 말고 당장 출발해요. 예리야. 13년 전 엄마 손을 놓칠까 꽉 잡았던 그 작은 손의 아이가 언제 이렇게 큰 건지 이제는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엄마의 손을 붙잡아 주었고 제게 용기를 북돋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아이의 바램과 저의 선택으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합격한 아이는 미국에 남게 되었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 친정집에서 머물며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죠. 뒤늦게 제게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되신 부모님께서도 저를 응원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혼만을 바라던 남편 덕분에 합의 조건 모두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었고 합의금 또한 약속한 만큼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이혼을 하게 되었죠. 여기서 이렇게만 끝난다면 외도를 한 짐승 같은 두 사람에게도 너무 행복한 결말이 맞이하는 것 같겠지만
애초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저는 준비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상간녀 소송이었어요. 이혼 합의에 신이 나 있던 남편은 제가 원하는 조건대로 해주었지 다른 것들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대로 제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저는 남편의 연락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당당하게 자신의 외도를 숨기지도 않았던 남편 덕분에 수많은 증거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자를 받고 다시 외국으로 떠나기 전 남편의 회사와 상간녀의 회사에 외도에 대한 글을 투서했어요. 그 정도는 제가 당한 것에 비하면 애교인 수준이지만 마지막으로 그런 행동을 해야 제 속이 완전히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살며 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미처 아이를 키우고 가정에 신경을 쓰느라 즐기지 못했던 세상인데 지나간 시간만큼이나 발전된 세상을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걱정 없이 살게 되었죠. 엊그저께 대학을 입학했던 딸 예리는 벌써 졸업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고 아마 이 나라에서 취업을 하여 자리를 잡게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은 골프를 치며 만나게 된 사람과 만남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이었다면 중년이 되어 연애를 한다는 것에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연애 뒤 결혼이라는 은연중에 박혀있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어서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음 편히 연애를 할 수가 있네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전부 전 남편 덕분인 듯 합니다. 제게 이 기회의 땅에서 지내게 해준 사람이니까요. 앞으로 제 꿈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을 모시고 와 온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늦춰진 꿈이지만 곧 이 시기를 극복하면 제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시며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